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아마 문제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2018학년도 경찰대학 1차 선발시험 문제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풀어보신 분들 많이 어렵다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렵게 나온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10으로 본다면 시험에 대해서 경찰대학 1에서 난이도를 10까지 본다면 그래서 본격적인 시험이 한 1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나온 문제들은요. 한 그거보다 11 정도 약간 어렵고 난해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중심으로 준비하시고 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가짐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실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시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문제 보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시험 강의 수를 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혹은 찍어서 혹은 뭐 보기 2개 중에 마지막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문제들은 꼭 표기하시고요. 이번 이 시험 문제들은 꼭 꼼꼼하게 공부해서 여기서 나온 개념들, 여기서 한번 언급됐던 개념들은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에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더 깊숙한 기본기 같은 개념들은요. 여러분들 기본서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기본서에서 발췌하셔서 그 부분들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지에서 나왔던 개념들은 이 문제지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은 작품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실전 대비해서 문제 풀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한 번 더 연습하고 한 번 더 다지고 넘어가는 계기로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문제 1번입니다. 단어의 쓰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밑줄 표기, 한글 맞춤법, 어긋난 것,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글 맞춤법 혹은 표준 발음법 이러한 문제들 꼭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들 분명하게 보이시죠?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글 맞춤법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들 검색 한 번으로도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글 맞춤법 했는데 한글 맞춤법이 뭐지라고 라고 멈추신다면 검색해서 혹은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그 내용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어긋난 거 찾아보라 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4개는 다 맞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 나머지 4개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저녁에 생선에서 조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자, 뭔가 특별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음식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물론 여러분들 TV를 멀리 하시긴 하겠지만 이런 문제 프로그램, 뭐 음식 프로그램 이런 걸 보셨다면 이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졸임과 조림의 차이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졸임과 조림의 차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조리다와 조리다 발음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조리다와 조리다 거의 느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써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졸이다와 그 다음에 조리다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졸이다라는 것은요. 찌개, 한약같이 이렇게 좀 물이 증발해서 기본적으로 양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기본적인 양은 줄어들고 농도는 좀 진해진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약을 조리다라는 표현 사용하고요. 그리고 조림 같은 경우는요. 조리다에서 준말이 된 건데요. 명사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뭐 생선 조림, 조림 간장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사용이 됩니다. 조림은요. 생선이나 채소 등 국물을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는 게 조림이고요. 졸임은요.
기본적으로 액체 같은 것의 양이 줄어들고요. 농도는 진해지는 것. 이 차이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졸임이 아니라 조림을 만들었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도 보죠. 앉아서 좀을 뜻하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는요, 이것은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자, 졸다, 졸다, 앉아서 졸다의 명사형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사형으로 바꿀 때는 맞죠? 미음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명사형 어미가 미음과 결합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졸다에 미음이 들어가니까 좀이라고 써주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만듦새. 이것은 약간 특별한데요. 만들다. 명사형 미음이 들어가서 만듦에다가 여기에는 새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새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바로 접사가 붙었습니다. 약간 단어 구조가 그냥 동사 혹은 형용사, 즉 용언을 명사형으로 바꿀 때는 미음이 들어간다라는 건 알겠는데, 만듦새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 번 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듦의 명사형에 새 접사가 붙었습니다. 어근에 접사가 붙는 단어의 형태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파생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자리가 좁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가시면 만듦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생어이고요. 만들다와 새가 붙었고 새는 접사입니다.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단어 형성법으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꼭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명사형 정도로만 알아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다른 사람의 아름을 바라지 않는다의 아름은요, 어떤 사정이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 그게 바로 아름입니다. 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암은요, 아는 일, 알면 힘이다. 아는 것은 힘이다. 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름을 바라지 않는다. 같은 표현, 맞는 표현입니다. 눈이 내리고 땅이 얼므로 말미암아 길 떠날 생각을 접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얼다의 명사형, 그래서 미음이 붙었고요. 그래서 얼음으로 라고 해서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맞춤법이다 라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겠네요. 그래서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1번이고요. 제대로 고친다면 조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1번 정리하고 2번 갑니다. 1번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강 저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은 대부분이 어법으로 그리고 문법으로 표현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법이라는 거는 법칙 혹은 이 법이라는 것은 그렇죠. 기본이 있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출 문제에 나오는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히 눈여겨서 봐주시고 조금 더 확장해서 예까지 그 각 단어의 예까지 정리를 해주신다면 좀 더 탄탄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표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23항에 보면 뭐뭐 하다, 뭐뭐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뭐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붙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뭐뭐 하다, 뭐뭐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새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즉 어떤 것에 어떤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이 파생하는 경우에 형태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즉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지 안 적는지는 무엇이 판단하다? 뭐뭐 하다나 뭐뭐 거리다가 붙어서 파생해서 말이 되면 원형 밝혀 적고, 뭐뭐 하다 뭐뭐 거리다가 붙여봤는데 말이 안 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맞는 것 하나하나 볼까요? 자, 보시면 얘를 한번 버리면 얘를 한번 찍찍 이라는 것에 거리다, 찍찍거리다 말 되나요? 거리다 말 되네요. 찍찍거리다, 찍찍거리다 그랬을 때 우리 명사형으로 바꾸려면 찍찍거리는 아이, 찍찍이라고 하고요. 뭐 꿀꿀이 있습니다. 꿀꿀거리다, 꿀꿀거리다 말 되나요? 뭐 어색하지 않죠. 그랬을 때 이 친구는 꿀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죠. 원형 밝혀서 적고 있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개굴 있죠. 개굴거리다 말이 조금 어색하죠. 그랬을 때 원형 개구리로 적죠. 그렇죠. 원형 밝혀 적지 않고요. 꾀꼴 그랬을 때 꾀꼴거리다 어색하죠. 그래서 꾀꼬리라고 적죠.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라는 걸로 예를 바꿔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2, 3, 4, 5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 같은 경우는요. 가장 기초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다시 한번 예 정리해 주시고요. 1번부터 보면 오뚜기 그 다음에 개구리라고 했는데 오뚜기가 아니죠. 아무래도 많이 알고 계신데 오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굴 원형 밝혀 적지 않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오뚜기가 틀린 표현. 2번 보면요. 덮펄이라고 되어 있죠. 덮펄이는요. 덮펄거리다. 그래서 원형 밝혀 적고요. 꽹괄해서 꽹괄거리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꽹괄이라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깔쭉이가 아니라 깔쭉이 원형 밝혀 적고요. 깍두기는 원형 밝혀 적지 않는 걸로 맞고요. 홀쭉이 원형을 밝혀서 적고요. 홀쭉거리다. 그 다음에 얼룩이는요. 원형 얼룩거리다. 말이 안 되죠. 조금은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룩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고요. 삐죽이 삐죽거리다. 그렇죠. 삐죽이라고 원형 밝혀 적고요. 누덕거리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누덕이라고 해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둘 다 맞는 것은 2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이요. 그 다음입니다. 국어 생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 자, 부끄러워 않다가 맞는 말 아닌가요?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맞는 말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보조용언 않다라는 것은 형용사 동사 뒤에서 부정 표현의 쓰임으로 형용사인 부끄럽다의 부정은 부끄러워 않다 부끄러워 않다와 부끄러워하지 않다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이죠.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자, 부끄럽다. 기본형이 부끄럽다겠죠. 부끄럽다라는 거 동사 형용사는요. 부정의 않다가 용언 뒤에 쓸 때는 부정을 나타내는 뭐뭐하지 않다. 이 친구는요. 어디에 쓰일 때는 용언 뒤에 즉 용언 뒤에 용언이라는 것은
동사, 형용사를 의미하죠. 용언 뒤에 올 때는 그렇죠. 뭐뭐하지 않다로 해야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부끄러워 않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이 잘못됐고요. 2번도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발음을 할 때 안녕히와 안녕이 중 어떤 것이 맞나요? 라고 물었더니 답을 말합니다. 한자어나 보카보에서 모음과 히읗 또는 니은, 미음, 이응, 리을과 히읗이 결합된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맞고요. 전화와 같이 히읗이 탈락한 대로 발음합니다. 이에 따라 안녕히는 안녕이로 발음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틀렸죠. 자, 한자어나 보카보에서 모음 히읗 또는 니은, 미음, 리을, 이응과 히읗이 결합할 때는요. 그대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보름 그리고 보는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잘못 대답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화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틀렸죠. 안녕히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음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2번도 틀렸는데 바르게 고쳐주시고요. 3번입니다. 벌에 쏘였다가 맞습니까? 벌에 쇠였다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피동사 쏘이다의 어간 쏘이 뒤에 엇이 붙으면 줄여서 쏘엿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쏘이었다의 준말로 쏘였다만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잠깐 정리할게요. 이 부분에 역시 대답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잘못됐느냐. 자, 이쪽으로 갈게요. 쏘였다가 맞는지. 그렇죠? 아니면 쇠었다가 맞는지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쏘이어의 준말은 쇠어와 그 다음에 쏘여 둘 다 맞습니다. 쏘이여가 준말이 될 때는 둘 다 맞는데 어떻게 되냐? 이 친구가 앞으로 봤을 때는 색깔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앞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가고요. 뒤로 갔을 때는 이쪽으로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 음절에 붙으면 앞으로 붙으면 쇠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으면 그대로 쏘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쏘이어가 쏘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쏘였다, 그 다음에 쇠었다 둘 다 맞는 표현.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좀 지저분한데 쏘이어가 이가 어때요? 이가 아픔절, 피동전미사 아픔절에 붙었을 때 이쪽으로 가고요. 뒤에 붙으면 여로 돼서 둘 다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정답은 쏘였다만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쏘였다와 쎄였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 넘어가면 4번입니다. 시래기죽이 맞나요? 시래기죽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시래기와 죽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 시래기죽, 시래기죽으로 소리남으로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시래기죽가 밝혀 적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표준 발음이라는 건 우리가 발음하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더 불편해졌죠. 그렇죠? 보시면 정답이 이 4번의 답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느냐? 시래기 죽이기 때문에 발음할 때도 그냥 사이시옷 필요 없습니다. 시래기죽이라고 해 주어야 됩니다. 발음할 때
시래기죽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시래기죽이 아니라 시래기죽이라고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5번이라는 건데 어떻게 5번인지 한번 볼까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은 예의가 없어 보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이 맞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정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다 같은 문장의 주체인 이 정보는 높일 대상이 아니어서 스스로의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셨기를 혹은 이 아니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가 맞습니다. 자, 도움이 되다라는 것은 누구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시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건 높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가 되셔야 되겠네요. 주체를 높이는 건지 그렇죠. 객체를 높이는 건지 상대를 높이는 건지 높임에 세 가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높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4번입니다. 부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결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코는 그렇죠. 뭐뭐 아니다와 붙어야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라는 의미 맞고요. 잠을 깬 사람은 절대로 나만이 아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절대로도 부정이 만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라는 표현이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그가 남긴 작품은 비단 이 그림 한 가지뿐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단 뭐뭐 한 가지뿐이 아니었다 라고 되어 있겠죠. 비단은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으로 쓰여야 됩니다. 다만 오직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가 남긴 작품은 비단 뭐뭐뿐이 아니었다. 비단 이 그림, 다만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더 있다라는 표현으로 돼야 되겠고요. 서기는 오직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오직 무엇이든 어때요? 그거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 틀림없이 꼭이라는 의미이고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난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소 국어 습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주 읽어보시면 많이 어렵지는 않죠. 따라오는 부사의 사용 그 어미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요. 저희는 5번으로 갑니다. 타동사 벗다의 반이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벗다를요 사전적 의미를 검색하면 그렇죠 정말로 뜻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타동사 정리할까요? 자 타동사라는 게 무엇인가요? 타동사라고 했을 때 그렇죠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동작의 대상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나는 먹는다 이런 거 같아도 아니 벗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벗다. 나는 벗다. 이거보다는 나는 무엇을 벗다. 무엇을 벗다, 옷을 벗다, 양말을 벗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무엇을이 바로 목적어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 타동사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데 타동사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우리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신다 같은 경우는 버선을 양말을 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해볼까요? 양말을 벗다. 되네요. 그래서 신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버선 발에 꿰다, 양말을 발에 꿰다, 신다라는 개념 맞고요. 반이요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저희 정답은 2번이지만 나머지 정리하고 마지막 2번 볼게요. 지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책임을 지다. 그러면 책임을 벗다. 어떠한 책임, 의무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맞네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볼까요? 모자를 쓰다, 모자를 벗다, 벗다 맞고요. 끼다라는 것은
손을 서로 거는 경우를 팔에 끼다라고 해서 뭐 팔을 벗다 이런 경우, 어떤 곁에 두거나 혹은 이렇게 팔을 꿰는 경우 있죠. 이렇게 팔짱을 끼다 이런 것처럼, 그런 거 팔짱을 벗다 이런 것처럼 사용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붙다라는 경우는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다른 것보다는 우선은 뭐 타동사로 쓰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자신감이 붙다. 활용을 해보면 자신감이 붙다, 뭐 자신이 붙다. 그래서 이런 경우 뭐 신입생 티를 벗다 이런 경우 사용을 하죠. 그래서 미숙한 태도가 없어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벗다의 기본적으로 타동사 벗다의 반의어가 아니고요. 타동사 벗다가 이 타동사 벗다가 아닌 여러분들 아마 사전을 보시거나 우리의 정답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제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타동사가 아닌 그 이외의 뜻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미숙한 태도가 없어지다. 태도를 벗다. 그래서 미숙한 태도를 벗다. 그 다음에 미숙한 태도를 벗다의 반대는 그렇죠. 자신감이 붙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동사의 반의어가 아니다. 타동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벗다의 반의어가 아니다라고 해서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보기의 예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기를 봤더니 2개씩 딱 나왔네요. 우리 나중에 혹은 다음에 또 봅시다. 이런 말 자주 사용하죠. 그들은 다음을 위하여 저축을 한다. 이 나중은 노래할 순서이다. 20페이지 다음은 20페이지 나중은 21페이지고요. 우리 집 다음 집은 커다란 이침집, 우리 집 나중 집은 커다란 이침집. 여기 별표되어 있는 것은 비문법적인 것을 뜻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를 보니 나중과 다음은 전혀 다른 의미의 영역을 가지고 있나요? 나중, 다음 어때요? 우리 나중에 보자, 우리 다음에 보자. 어때요? 의미가 그렇죠. 비슷하죠.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라는 공통된 의미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나를 보니 그들은 나중을 위하여 저축을 하고요. 그들은 다음을 위하여 저축을 한다. 나를 보니 나중은요.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이라는 의미로 쓰였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알지 못하는이 아니라 그렇죠.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라고 쓰여 있어야 됩니다. 다가올 미래의 시간의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달을 보니 다음은 이번 차례의 바로 뒤 의미로 쓰인다. 이 다음은 노래할 순서입니다. 이 나중은 노래할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그렇죠. 이번 번, 다음 번을 의미하는 거 맞고요. 자, 라를 보니 나중과 다음과는 달리 순서를 전제로 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를 보니 20페이지 다음은 21페이지고 20페이지 나중은 21페이지다라고 되어 있죠. 라를 보니 나중은 다음과 달리 순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바뀌었죠.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오히려 라를 보니 다음은 순서를 전제로 하고 있고 나중은 아직 미확정의 상태입니다. 다음이 나중과 달리 순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2개가 바뀌면 될 것 같고요. 자, 말을 보니 다음은 나란히 있는 사물의 맨 마지막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나란히 있는 사물에 바로 인접한 것이라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집 바로 다음 집의 의미겠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3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7번 갑니다.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내용을 적절하게 정리하여 구체화할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봅시다. 먼저 예상 독자 정해야지. 예비 대학생, 그 다음에 대학 신입생이 된 독자가 주된 독자일 것 같고요. 왜? 신입생, 성공적.
대학 생활을 위하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대학 생활에 대해 쓰는 것이니 먼저 대학의 재정 상태, 대학의 학과별 인원, 이는 오히려 대학을 좀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 보고서에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고서냐면 자, 우리 대학은 이런 대학입니다. 이렇게 전공적으로 잘 배우고 있는 대학입니다. 라고 하면서 학교를 뭐 소개하거나 그런 것에 어울리지 오히려 신입생들이 대학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우선 2번은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고 3번 가보죠. 글을 쓰기 위한 글감 조사해야지. 글감, 소재, 이야기거리 조사해야지. 전공별 교과 과정은 무엇인지 학교 편람, 대학생 동아리 안내, 장학 안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풀어갈까? 고등학교와 공부 방식의 차이, 전공별 특성, 그리고 자기주도 시간 활용 방법 등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글을 마무리할까? 전문의로서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교양인으로서의 소양을 함께 갖추기 위한 대학 생활 전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해야지. 자, 이 정도는 다 좋을 것 같습니다. 2번만 신입생과는 좀 거리가 있죠. 신입생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대학 생활에 적응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 같네요. 7번에 2번 정리하고 8번 갑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림을 딱 보아하니 그렇죠. 그림이라고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보기의 내용을 딱 보아하니 겁먹을 만해요.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히려 8번 내용은 3점이야. 그리고 막 보기가 막 어때? 고어가 나와 있어. 우리 고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문제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보기에 가는요. 월인석보 앞부분에 실린 훈민정음 언해본이며 나는 월인석보 권 10의 일부입니다.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선요. 월인석보 같은 경우는 보문 745호입니다. 세조시대에 1459년 간행된 석가의 일대기를 정리해 놓은 것이건데요.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고쳐서 좀 이렇게 개고해서 합한 책입니다. 원본이 완전히 전해지지 않아서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은 모르나 약 30여 권이 아닐까. 그리고 현재 전해지는 것은 약 20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부터 보죠. 중국 소리에서 이소리, 어금니 소리는요. 치두음과 정치음이 구분됨이 있으니 자 오른쪽 어때요? 보면 글자의 왼쪽이 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 이 앞부분 여기는요. 치두 소리에 쓰고요. 뒤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을 좀 이렇게 늘려놨죠. 이런 경우는 정치 소리에 쓰니 어금니와 혀와 입술, 목소리의 글자는 중국 소리를 통하여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를 보면요. 어때요? 월인석보가 겉으로 딱 보여져 있죠. 그래서 지자로 오른쪽과 왼쪽이 느려져 있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을 느리는 것, 그 다음에 왼쪽을 느리는 것. 왼쪽을 느린 것은 치두. 왼쪽은 치두, 혹은 치두라고 하고요. 치두 소리에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느린 것은 글자의 오른쪽을 쭉 잡아 뺀 것은요. 그렇죠. 정치에 쓴다. 정치음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가에 이렇게 나눴을 때 치두와 정치와 같은 글자를 만든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는 없는 발음이 중세 국어에는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지 않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자, 보면요. 글자는 반복해 있고요. 다만 중국의 글이라던가 중국의 어떤 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중국 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만 해 놓은 것입니다. 보기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그래서 음가가 중복해서 사용이 되었다. 이는 중국의 자음을 정밀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지 소리는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없던 게 있었다라는 말은 틀린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죠. 나를 미루어 보니 월인석보에 가가 들어간 것은 월인석보에 사용된 글자를
소개하기 위해서였군. 맞죠? 보면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이 좀 이렇게 누려져 있는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가 들어간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 중국의 이소리는 중세국어 이소리에 달리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치두와 정치음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맞고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은 글자는 우리말을 적기 위한 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소리를 중국의 음가 표기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좀 더 세밀하게 중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음가에서 이렇게 조금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창대 당시의 훈민정음은 글자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군.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동안 비표준어로 간주되었던 짜장면이 표준어가 됐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일반 대중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짜장면의 표준어 결정에는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여전히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언중이 선호하는 말과 표준어 규정 안에 있으나 잘 쓰이지 않는 어휘들은 앞으로 표준어 정책 방향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어문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규정의 현실화가 어문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규정 개정의 논의에서 벗어나 우리말의 다양성을 살리고 국어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표준어 확대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짜장면과 같이 쓰이는 게 자장면. 우리 자장면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 뭐야 발음 왜 그렇게 해. 짜장면이라고 해야 뭔가 진짜인 것 같고 자장면은 왠지 책에서나 나올 것 같았는데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것을 표준어로 인정하게 되면서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즉 이는 표준어에 대한 내용인데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단수 표준어 하나만 인정할게요 라는 거, 대표만 인정할게요 와 복수 표준어 짜장면과 자장면처럼 널리 사용되면 두 개 다 인정할게요 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단수 표준어 같은 경우는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고요. 복수 표준어는 제19항, 26항 있죠. 널리 쓰이고 표준어 규정에 맞는다면 모두 표준어로 삼는 것입니다. 서럽다와 섭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광주리와 광우리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라고 했는데 광주리만 표준어이고요. 광우리는 표준어가 아니죠. 그리고 가엾다와 가엾다 모두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복수 표준어에 대한 이야기. 모쪼록과 아무쪼록 모두 표준어로 둘 다 인정. 그 다음에 거슴치레하다와 개슴치레하다 모두 인정.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광우리는 표준어가 아니죠. 그래서 2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문장 중 어법을 맞고 자연스러운 거 지도를 사용하면 비록 초행길일지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비록과 함께 나오는 것은 뭐뭐일지라도 리을지라도 가 붙어야 되는 거 맞고요. 항상 가슴에 명심해야 할 것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항상 가슴에 명심하여야가 아니라 명심해야 할 것은 이라고 해주는 게 더욱 적절할 것 같고요. 하굣길에 삼춘집에 들려서가 아니라 들러서입니다. 그래서 들려 차이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춥더라도 자주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켜야 돼, 환기해야 해 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는 같지만 더라도가 좀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미 강한 것보다는 그냥 좀 기본적인 개념으로 쓰는 것, 춥더라도 아니고 추워도 라는 게 더욱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림을 그리던지가 아니라 그리든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읽든지라고 해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던지는 지난 사실을 돌이켜 끝맺을 때 서술하다가 문장을 이어주거나 끝맺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던지가 아니라 든지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죠. 든지, 먹든지 말든지라고 해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계속 입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말해가지고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은 1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1번입니다. 받침의 발음에 관한 표준 발음법 규정입니다. 밑줄친 발음의 규정에 맞는 거 보시면요. 겹받침 나와 있죠. 겹받침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다만 발자 같은 경우는요. 발은요.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넙과 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넙으로 발음을 합니다. 원래는 널로 해야 되는데 몇몇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널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넓다라는 경우도 원래 같은 경우로 한다면 널이라고 해야 되겠죠. 널로 발음해야 하는데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써놨죠. 파성어나 합성어의 경우에는 넙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그러면 넙죽하다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널쭉이 어근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다가 이 친구가 바로 접사입니다. 어근과 접사가 만났으니 이는 그렇죠.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파생어이기 때문에 널쭉하다가 아니라 넙죽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발음 바르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곧이 아니라 왜 골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왜 골이라고 대표음 찾아주시고요. 엄다가 아니라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 그래서 없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덥 리을 비읍은 리을로 그래서 덜로 리을 비읍은 리을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리을 티귿은 리을로 그래서 할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보기 글에서 잘못되었거나 어색한 부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하나 보시면 관현악을 위한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교향곡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서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띄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못지않게 라는 것은 못지 아니하다의 준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띄었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니은 계속 보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사실 베토벤의 교향곡에 대한 현대의 평가는 위대하다라는 평범한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베토벤은 오페라를 위한 서곡, 희곡 상연을 위한 서곡, 특별한 목적을 위한 연주회용 서곡 등 총 11곡의 서곡을 작곡했다라고 했는데 니은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니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바로 뒤의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뒤의 문장은 이것이고요. 이것과 이것의 위치를 바꾼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베토벤의 교향곡에 대한 평가는 위대하다라는 평범한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이고 오페라를 위한 서곡, 이러한 서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그몬트 크리올란 레오노르의 제3번
휘델리오 이 네 곡은 고금의 명곡으로서 라고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중에서도 라는 것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많은 서곡 중에서도 총 11곡의 서곡 중에서도 라는 문장의 배열이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위치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고요. 계속 볼게요. 오페라의 내용과 정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중에도 음악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다. 이 부분 조금 어색하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더해지는 의미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3번 찾고 나머지도 볼까요? 4번. 그 중에서도 에그몬트 서곡은 괴테가 쓴 오막의 비극 에그몬트에 붙은 부수 음악이다. 그렇지만 이 음악은 베토벤이 40세가 되던 1810년 5월에 완성되었다. 리을은 문맥을 고려해서 그래서 보다는 그렇죠. 그렇지만이 더욱더 자연스럽고요. 쭉 내려와서요. 이 곡은 비극적인 서주를 지닌 소나타 형식이며 강인한 모습 속에 따뜻한 애적을 간직한 에그몬트 백작의 성격을 절묘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타나게 하였다로 굳이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3번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번까지만 풀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부분은 아무래도 많은 부분의 어법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리 다시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하고요. 저희는 이제 13번부터 계속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리하고 저 만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